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주말에 나왔던 여론조사하고 오늘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 엠브레인 퍼블릭 뭐 이런 여론조사들은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텟 리서치 이름 좀 쉽게 지어라 이 같더라. 새날처럼 한국조사원 얼마나 좋아.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해가지고 4개 회사가 여론조사 한 걸 한번 볼게요. 이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리얼미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리얼미터는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매주 여론조사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냐면 답 잘해주는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경우가 많다. 리얼미터 뭐 사장님 이런 분들 저 오해하시지 말고 생각해보면 빨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여론을. 그러면은 전화 잘 받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집단 자체가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건 거기서 지금 20일부터 22일까지 한 여론조사 보니까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고요. 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가 오르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6.1%라고 보는데 나왔는데 어쨌건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거나 또는 50% 언저리에서 이제 그 유명한 박스권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 후반에서 60%까지 박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래통합당 부류의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떨어지니까. 이어세를 몰아가지고 막 부동산 막 엄청 흔들어댔어. 그랬더니 조국 장관님만큼 떨어져. 됐다. 하고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한번 대규모 걸기대 한번 하자 했는데 웬 역풍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이미 8월달 말에 풀이 확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효과가 벌써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1% 넘게 나왔다는 이 조사를 수행한 4개 기관 있죠? 이 4개 기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제일 큰 회사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장 조사를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나 고객 반응을 그러니까 대규모로 수행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51%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때문에 촉발된 이 거의 뭐 팬데믹에 가까운 이 사태 앞에서 국민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분석이 반밖에 안 된 거라고 봐. 내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그게 전에 말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바로 그 지점을 봐야 돼요. 뭐냐면 뭔가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려는 자와 방해하려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하려는 자가 지지하거나 안 하건 국민들한테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이슈 등을 통해 가지고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어. 근데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야 돼. 이슈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이슈에서 주호영과 박덕흠이 등장하죠. 뭐 23억, 73억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에 아른아른거리는 미래통합당의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도 보여주면 안 되면 이 사람 지지율은 내가 봤을 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이슈에건 이 사람들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근데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나 부동산 이슈 등에 이 사람들의 그림자가 뒤에 딱하니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정광훈보다는 더 권력인 자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은보다는 돈 훨씬 많이 번 자들이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숨 쉬는 게 들켜버려요. 눈깔 돌리는 소리가 나서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만큼 올라가지를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않고 문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끝까지 안 떨어지고 자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내가 찍었는데
부동산을 못 잡는단 말이야 하고 지금 막 뿌리 났는데 뒤에 보니까 문 대통령 뒤에 저쪽에 주호영이하고 박덕흠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자도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지 그게 현실적으로. 깜빡한 건데 예, 이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평가를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학생들 가르치니까 2차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채점위원 교수님이 내 답안지를 16페이지를 빠른 속도로 읽고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내 답안지를 주의 깊게 읽기 시작하면 점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뭔가 문제가 있거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학생들이 실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논리가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잘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쓱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실력이 없어요. 민주당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것도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근데 미래통합당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슬쩍 지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을 하죠. 이제 거기서 부동산 문제, 요건 민주당의 마이너스 쪽. 그 다음에 지들 쪽의 플러스 쪽에서 또 영향을 준 게 바로 뭐냐면 5.18 묘역에 가서 생쇼를 한 거거든요. 도가니 쇼. 네, 그 무릎 한번 꿇어주고 뭐 눈에 뭐 들어가 갖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건데 이게 지금 한 개도 안 먹히는 거예요. 부동산 사라져 버리지. 이거 지금 부동산 이제 잡히길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게 사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냐 김종인 개인의 입장이냐 그것도 모르겠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려면 역사적 흐름도 봐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 전까지는 결코 진보 보수의 이 비율이 우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충청도의 JP, 김종필과 연합해야 1점 몇 프로 이겨요. 그러다가 박근혜 때 사실 캐스팅 보터들이 박근혜 때 대거 박근혜를 버리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과학의 30% 실제로는 전 국민 중에 30%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건재해요. 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엔 소수가 되지만 투표율이 낮았을 경우엔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전 국민 100 중에 30%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투표율이 60%면 비등비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40%가 투표장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숫자 그리고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찍었던 숫자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던 숫자의 사람들은 되게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잘하라고 찍어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슈가 한 100개쯤 있는데 전부 다 내가 찍었던 거랑 다르게 정책을 시작해. 그때는 언젠가 버리겠지. 박근혜 버리듯이.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대한민국은 정말로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이슈에 공감했던 캐스팅 보터들이 문재인 민주당 등을 찍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권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다시 결집해 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세력이 문재인과 민주당밖에 없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고 싫음이 호불호가 분명하겠죠. 근데 그 뒤에 주호영 있고 박덕흠이 있고 김종인이 있고 정방훈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정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말고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 지지율 떨어뜨리고 문 대통령 지지를 올린 건 궁극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올려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쨌건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못했다고 하면 이 지지율도 안 나오죠. 잘하는 가운데 워낙 못한 애들이 자꾸 그림자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각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도 공고한 30%는 이번 전광훈 코로나 덕분에 개체 수가 좀 줄어서 어느 정도 좀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보세요. 그거 혐오예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의미 있게 봤던 퍼센테이지는요. 국민 60%가 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동의한다는 거였어요. 60%가. 이 국정 방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최근으로 이슈로 따지면 부동산, 뭐 역사청산, 뭐 K 방역, 경제, 남북관계 여기에 대해서 60%는 국정 방향 전체에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내가 어떻게 보냐면
정권 연장의 기틀은 이미 놨구나. 그러니까 잠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불안해했단 말이야. 네. 이러다가 막 우리가 막 이제 저쪽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준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겠다는 작전일 텐데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국민 60%가 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조중동이 이게 3개월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꺼낸 표현이 문재인 정부가 아마추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 지역에 사는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데 너무 아마추어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건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마추어라는 말 자체를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1년에 신문 한 줄이라도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인정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헤드라인만. TV 보다가 지나가다가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이렇게 보이면 아마추어인갑다 하고 그걸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뭐 선거가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요. 민주당을 찍고. 그러니까 선거가 오면은 찍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지. 그렇지. 찍었으면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못 들은 척을 해야 되는데 욕하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냐. 근데 그게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원래 할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세력이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극심하게 발버둥 치다 보면 시끄러워지는구나. 예. 이걸 이제 그냥 눈으로 보니까 이래 60%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놈들은 지들이 뭐 프로여가지고 아이면 보게 만들었고 남북관계 저렇게 경색시켜놓고 경제는 개판 만들어놓고 그랬습니까?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머리를 속에 계속 기억을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쪽 민주세력 시켜주면 잘해요. 다만 조중동이 못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할 뿐이야. 지금 봐봐.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OECD 경제 성장률 1위야. 이 와중에도 경제 잘했다는 소리잖아요.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인 것만 이야기를 해. 다른 나라는 10몇 퍼센트, 심한 경우는 몇십 퍼센트가 나오는데 방역 잘했어. 실제로 남북 관계도 지금 경색 국면에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기보다는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잘 안 풀려서 지금 이렇게 약간 정체되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뭘 못했다는 건데? 부동산?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는 어떤 저변에 집 가진 사람들과 조중동이 저렇게 나서서 하면 어떤 정책을 해도 그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해 왔잖아요.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정책을 내도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어쨌건 국민들 60%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자체가 끝날 때쯤에 대부분 다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저는 기반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몇 가지는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잖아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자는 뭐 어떻겠어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겠지. 대책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 와중에서 대권 후보. 이게 지금 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 새날처럼 지어 그냥.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여기 보면 대선 후보도 좀 지지율이 바뀐 것 같아요. 이재명 1위, 이낙연 2위로 올라갔는데 이재명 지사 24, 그리고 이낙연 22, 그리고 안철수 4, 홍준표 3, 오세훈 2, 그리고 심상정 2, 원희룡 2 이렇게 올라갔는데 원희룡은 저렇게 용을 써도 안 되는구만. 2%는 마차님 이름을 올려도 2%는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동의합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오늘 공식적으로 대검에서 이야기 나왔죠. 여론조사에 빼달라. 예. 아,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건 말고 요거는 이제 아마 대개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했을 거고 요거는 뭐 정기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1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역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요거를 민주당 일부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욕을 하고 있더라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첩자다 뭐 이런 겁니까 또? 그러니까 이낙연의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이 역선택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음모론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이낙연 대선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재명 치고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차라리 내가 안 찍었으면 안 찍었지. 그건 뭐냐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에다가 지들 주자가 없잖아요. 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없어요. 윤석열도 이제 내 이름 넣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당은 아니지만 이낙연, 이재명 중에 찍어야 되는 효과. 요게 내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쭉 간다면 예. 대선 주자, 대선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민주당한테는 이걸 누려야 될 일종의 행복 같은 거지. 지금 1위하고 2위 합치면은 46% 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게 무슨 이낙연을 뭐 어떻게 하려고 이재명을 찍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한다는 국민 60%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동하고 가짜뉴스 뿌리고 해도 국민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인해서 깨어나고 있다고요. 이걸 뭐 언제까지 선동이라고 거짓말을 할 겁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때렸던 애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예.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과학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율 24, 이낙연 의원 22 합치면 46이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13% 합치면 59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60%하고 똑같은 그거 수잖아요. 계산하고 있었어. 아, 진짜 과학적이네. 더 고무적인 것은요.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가 48 비슷하죠. 미래통합당이 집권 시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6이에요. 지지난주에 그 여론조사 한번 뒤집혔을 때 네. 정권 교체 야당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뒤집었다고 난리가 났었죠.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을 거다. 여기 지금 이 여론조사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39.7, 미래통합당이 35.1,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다 이런 거니까 정말로 이 정광훈 쫓던 미통당 이제 하늘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저는요, 우선은, 이낙연 의원 변론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이 지지율에 대한 의미 좀 부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경쟁에서 김부겸 전 의원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지사랑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간단히 변론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이 지지율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배 아픈 여러분 거지. 코로나 문제는 방역이라는 것하고 경제라는 것하고 두 개의 축으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역이 잘 되면 이게 삐기 이렇게 해갖고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잘 되면 방역이 잘못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지금 OECD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X변수, Y변수에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왜 사람들이 처음에 아마추어 뭐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권력이 선해, 이상해. 권력이 겸손해. 뭐야? 왜 이래? 권력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혼자 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하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 그중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얘가 잘 되면 얘가 망하고 얘가 잘 되면 이런 관계 아닙니다. 요거 또 하나 보실게요. 투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리얼미터에 39.7 민주당, 통합당 35.1이면은 만약에
이 총선 투표율, 대선 투표율 70%, 총선 투표율 한 60%쯤 된다고 봤을 때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39.7%가 선거에 대비하면 50%가 넘습니다. 60% 정도 총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50%만 넘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성 매체들이 이상한 보도할 때 OECD 성장률 1위 이런 보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라도 입소문 내고 서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화하지 않고 내가 곧 문재인이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거고 지금 또 이기고 있다고 일단 보고요. 자, 어쨌건 뭐 즐거운 일이에요. 이재명 지사를 특별히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봐라 미래통합당이 역선택하고 있다. 이게 멍청한 짓인 게 뭐 전 국민한테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공지 올려가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자 여러분 이낙연을 꺾기 위해서 이재명을 찍어줘서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커나오지를 못하고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요거를 극대화시켜서 두 사람이 선의에 경쟁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나중에 부랴부랴 대선 후보가 저쪽에 정해진다고 한들 이 사람들 이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찍는 사람이나 이낙연 찍는 사람들이 상대에 내가 찍지 않았던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그래서 안 찍을래요? 이재명 대신에 남경필을 찍자고 했던 사람들이 뭐 결정 다 봤죠. 예, 감정적이라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글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얘네들이 일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뭐냐면 봐봐봐. 큰 그림 하나 그려줄게. 정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최근에 그러더라고. 이거 진짜 세간에서 그러니까 행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세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던 정동영 그런 생각을 하던데 실제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예를 들면 그 전에 저기 민주당 쭉 내려오다 보면 열린우리당 이후에 나중에 빠져나가서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이 주류죠.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민주당 세력이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언론의 프레임에 의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버림받는 상황때에 정동영 같은 후보들이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나는 노무현 버렸어 이게 되는 거고 난 그렇게 보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로 정권을 연장하긴 했지만 대북 송군 특검 등이 그런 의미다. 그건 서민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티끌에 오차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측과 노무현 대통령 측이 어느 정도 조율해 갖고 성사시킨 게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프레임 자체가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이재명이 선거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지금은 친문 비문이 없다고 치지만 네. 핵심으로 되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요거를 갈라치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은 아니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어질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해야 되겠어요? 아니, 미래통합당이 정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바로 수사 시작된다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프레임 갖고 이낙연이 돼야 되네 이재명이 돼야 되네 생각을 버려. 진짜 그런 쓰레기 같은 짓 한다면 우리가 먼저 버릴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권 연장이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싫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재명 지지하니까 만세 부르는 사람. 이낙연은 1등급 되면 이제 이낙연 올라갔다고 만세 부르는 사람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속으로 즐기세요. 왜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맞네, 그게. 특정 정치인한테 줄을 서잖아요. 내가 극렬하게 혐오감을 갖고 있어. 그게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되거나 좋은 이슈가 있으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트집만 잡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게 분열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이 사람하고 무슨 모 정치인이 정책 협약식 그랬어. 이 새끼 나쁜 놈을 공격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렇지. 이재명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한 놈도 안 남게 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이낙연 총리를 후보를 초대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야, 이재명 싫어했던 놈들이
이낙연 초대해서 이낙연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들을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지자체 시장 중에서도 똥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놈들이 까는 게 무서워가지고 광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뭔 짓이야 그게. 에이, 일단 됐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